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BBNJ 이 협정의 협상 배경, 그리고 체결 과정, 그리고 체결이 의미하는 이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되네. 먼저 BBNJ가 무엇인가? BBNJ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즉 공해와 심해저 두 가지 공간을 BBNJ의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BBNJ 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의 심해저와 공해, 특히 그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해양 생물을 적용 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BNJ 협정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 논의하고 토의했던 그 장이 바로 BBNJ에 관한 정부 간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과연 이 BBNJ 협정이 왜 시작되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틀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유엔 해양법 협약은 세 단계 발전기를 거쳤습니다. 1958년 제1차, 1960년 2차, 그리고 1982년 제3차.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마주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이라는 큰 틀은 1973년부터 80년까지 진행됐던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의 결과물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982년이 채택이 됐고요. 근데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를 통해서 이 채택이 됐던 유엔 해양법 협약은 약 320개 조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양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루었던 이 의제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논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조문들에 대해서 절충안이 마련이 됐고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다 보니까 조금 모호한 형태의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3차 유엔 해양법 협의회의 촉발 계기가 됐던 것은 1967년도 유엔의 몰타 대사였던 파르도 대사가 인류 공동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즉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자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익은 공유하자라는 첫 번째 틀이 마련이 된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됐고 결국은 82년도 채택, 94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또 하나 BBNJ가 시작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 절충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다 보니까 이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다 조문들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서로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의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해양과학조사, 그리고 수로조사, 군사조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의 문제,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즉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싸우는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문제가 있었던 반면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슈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기후, 환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해양 유전자원의 문제입니다. 즉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의제가 등장을 하는데 협약체제로 과연 이게 수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BNJ 관련된 의제가 재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면 BBNJ는 알겠는데 새로운 레짐을 통해서 이거를 채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대립이 진행이 됩니다. 이슈는 우리 해저 열수광상 작업 과정에 심해 분출구에 있는 미생물, 그리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해양 유전자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과도한 이 어업 남용에도 문제 이유는 있었죠. 개도국과 선진국이 접근한 절차는 틀렸습니다. 선진국은 여전히 공해 자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다. 개도국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협약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해저 광물 자원처럼 인류 공동유산 개념으로 봐서 국제 해저기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 두 견이 첨예한 대립 현상을 보입니다. 개도국의 입장은 그렇죠.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의 유전자원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즉 법적 공백이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선진국은 이게 법적 공백이 있는 것이냐, 혹은 지금 현재 유엔 해양법이라는 틀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이 협약 체제 내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이 대립관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굉장히 복잡했죠. 전통적인 원양어업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기후, 환경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행 유엔 해양법 협약체에서 이게 수용하는 것이 우리 국가 권익에 맞나 안 맞나, 이 부분이 상당히 논의의 틀을 형성을 했습니다. 결국 BBNJ 협정을 마련하기로 개도국과 선진국이 타협을 합니다. BBNJ 협정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을 2004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시작을 합니다. 총 의미 있는 결의가 3단계로 있었죠. 2004년, 2015년, 2017년도. 이것이 비공식 작업반 회의, 준비위원회, 정부간 회의, 이런 틀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BBNJ 협상 과정에서 과거 해양 관련된 국제 다자간 협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은 NGO들이 참여를 합니다. 1차 때, 2차 때, 3차 때 제가 이걸 단계화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NGO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BBNJ 협정의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향후에 유엔 해양법 협약 혹은 그 이후에 포스트 언클로스 체제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NGO들과 소통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BBNJ 정부간 회의는 제가 아까 3단계로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2004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비공식 작업반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유엔총회 결의에 근거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됐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2017년 유엔 총회에서 또 다른 결의를 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정부 간 회의가 개시가 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우리가 다 직면을 했던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비대면 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코로나 이후에 대면 회의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을 보면 정부 간 회의 때 굉장히 지루한 논쟁이 지속이 됐습니다. 의견을 쉽게 좁히지도 못하고. 근데 2022년도에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타협할 의지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초반에는 정부 간 회의 개최를 통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의장의 굉장히 강력한 이 업무 분량을 소화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총 36시간 동안 연속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인 초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정부 간 회의를 통해서 이 채택된 초안을 배경으로 해서 각 내용을 이 용어의 통일화 작업, 그리고 유엔 공식 언어 6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최종적으로 BBNJ 협정을 채택을 합니다. 협정에 따라서 이번 2023년 9월 20일부터 25년 9월 20일까지 협정 서명을 해서 개방이 되고요. 60번째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가입서가 도착이 되면 그 날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BBNJ 협정은 공식 발효를 합니다. 기존의 사례를 볼 때 비준에 굉장히 오래도 걸리는 협정도 있지만 BBNJ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각국의 의지로 볼 때 2년 내에 발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BNJ 협정은 총 12개 부, 76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협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기구, 위원회, 그리고 그 위원회마다 다루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 우리 해양 이 결과물들을 여기서 다 다루게 될 텐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BBNJ 협정에 수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BBNJ 협정을 참여하고 있는 2가지 큰 목표는 보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이죠. 이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4가지 핵심 의제들이 있습니다. 해양 유전 자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의 문제,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의 문제, 해양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 그리고 역량 강화와 기술 이전의 문제가 바로 4가지 핵심 테마입니다. BBNJ가 채택됨으로써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2개의 이행협정 체제였다면 이제는 3개의 협정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심해저 이행협정 같은 경우는 국제해저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업협정은 그 유지를 한 틀이 기본적으로 지역 수상 관련된 기구들이 이 협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비비협정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것들을 논의를 하고 기구 설립 방향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침, 표준, 규칙들을 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BBNJ 협정을 운영하는 체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당사국 총회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사무국, 과학기술기구, 그리고 아직 몇 개인지를 모르는 보조기구들이 이 협정의 체제를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접근 및 이 공유 관련된 위원회, 총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여기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행준수위원회, 역량구축, 해양기술이전위원회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BBNJ 협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관할 수역을 확정을 하고 그 이원에 남아있는 공해와 심해저, 즉 수채화 하층토 모두가 BBNJ 협정의 대상 공간으로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색으로 된 거는 지금 완전히 확정된 각국의 EEZ 범주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200km 외측으로 대륙공을 연장한 그림입니다. 즉 BBNJ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나머지 하늘색으로 칠해진 그 모든 수역이 BBNJ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BBNJ 협정이 발효가 되면 국가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비준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필요하면 국회 동의를 통해서 대통령 승인을 통해서 비준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협정 발효 이후에는 이 협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협정을 우리가 주도할 것인가, 혹은 기존의 해양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처럼 순응하면서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혹은 협정과 충돌된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는 BB협정이 아직까지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무국, 국제기구, 보조기구, 각 위원회에 우리 전문가들을 어떻게 진출시킬 것인가, 필요하면 사무국을 우리 한국에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BBNJ 협정은 저는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 해양법 협약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성안된 협약이죠. 근데 BBNJ 협정은 21세기에 국제사회가 해양을 새롭게 바라보는 틀이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와 21세기 해양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이 간극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BNJ 협정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아마 앞으로의 해양 관련된 거버넌스, 해양 관련된 새로운 규범들은 이 방향성이 주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주축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면서 혹은 어떻게 조율하면서 할 것인가를 분명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20세기에 저희들이 바라봤던 이 해양은 그거였죠. 어떻게 바다를 폐쇄할까? 어떻게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까? 두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다는 분명한 지향점이 공존입니다. 공존. 그리고 너무나 크게 다가온 환경, 기후를 해양이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 해양 규범은 분명히 틀을 달리하면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BBNJ 협정 이후에 해양에서는 분명히 공동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면서 향유하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규범을 태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들은, 외부적인 동인들은 해양과학기술, 그리고 새로운 해양정보, 해양안보 이런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BNJ 협정, 즉 포스트 언클로소의 작업은 지속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순응할 것인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 문제를 고민하는 새로운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BBNJ 협정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다의 헌법전, 다 들어보셨던 바다의 헌법전은 1982년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채택할 때 그 채택 당시의 의장이었던 토미 코라는 싱가포르 대사였습니다. 이 분의
말이었죠. 근데 이번에 레나 리라고 이 비벤제 협정을 마지막 단계에 성안 완료시킨 의장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 두 분이 전부 다 싱가포르 국적이라는 뜻이고요. 이 두 분들이 마주했던 해양 문제는 20세기와 21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은 가끔 저렇게 만나서 소통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거는 앞으로의 해양 문제는 이렇게 시대적 간극을 있지만 계속 시대와 시대를 초월한 공동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